지금 뭐 다 지웠는데 우리 분야가 아까 연구 분야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테마 4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강의 노트 테마 4번. 테마 4번 보시면 거기 부동산 연구 분야 강의 노트예요. 자, 이론 분야 글자 찾았어요? 그 밑에다 적습니다. 과학성. 아까 적어드렸죠? 과학성. 그 다음에 실무 분야 찾습니다. 실무 분야 있죠? 밑에도 적습니다. 기술성. 자, 이론 분야 네 글자에다가 과학성, 실무 분야 네 글자에다가 기술성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건 이제 교재에 7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림 뭐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분야를 나눠보면 이론 분야와 이렇게 실무 분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분야는 기초 분야, 여기는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이 3개 있어요. 봐요. 주머니에 빨, 로, 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빨간 게 나왔어요. 그럼 주머니 공이 뭐뭐 남아 있을까요? 아, 집중 좀 해봐. 공 3개인데 다시 아니 자, 빨, 노, 파 이렇게 3개 있는데 내가 빨간 공을 꺼냈어요. 그 나머지 공은 뭐뭐 남았냐고. 뭐라고? 노랑 빨강? 노파가 남았어? 아, 그래요. 그러면 또 꺼냈는데 이제 노란 공이 나왔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그럼 봐요. 이게 빨간 공이고 이게 노란 공이라면 이건 파란 공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개만 알면 이것은 저절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파트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또 뭐 있어요?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세금, 기초금융수학 그 항목을 암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사결정 분야하고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이 얼마나 어울리나 봐요.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 됐죠?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 금융, 의사결정. 자, 투자를 할 때 돈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 투자해야 되는데 가진 돈이 3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20억 빌릴 건지 아니면 차라리 30억 빌릴 건지 꼭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건설할 것인지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 이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럼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그리고 내가 우유부단해서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컨설팅 상담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임대를 말합니다. 나중에 개발이 돼서 분양임대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마케팅 필요하고요. 분양을 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임대해 주게 되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관리 여기 들어갑니다. 관리.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있으면 좋겠어요. 빨간 공하고 노란 공만 기억한 다음에 나머지는 파란 공이겠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이거 출제가 됐었는데 출제가 거의 안 되다가 이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론 분야는 뭐 아까 과학성, 실무 분야는 기술성 이게 최근에 출제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이 단기간에 부동산을 정착시킨 방법이 의사결정식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이거 외워야 해요. 자, 여러분 투견이 뭐예요? 투견이? 개싸움이죠. 닭싸움 뭘까요? 투개. 그러죠? 네. 근데 발음이 투개 비슷하죠? 근데 왕이 드시는 닭이 금개였다? 그래서 닭싸움을 붙였는데 투금개야. 알았죠? 네. 그럼 이긴 사람 돈 먹죠? 결정되죠. 닭싸움 어디서 붙이냐? 평상 위에서. 멍석마리가 있다면 평상마리가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암기법. 투금개, 평상마리. 의사결정 분야는 어떤 거예요? 투금개.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평상마리.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 분야를 살펴봤어요. 연구 분야. 됐죠? 됐죠? 자, 이제 어디로 보냐면요. 여러분,
8페이지 펴보도록 합니다. 기본서. 항상 강의는 기본서가 우선이에요. 아셨죠? 강의 노트는 여러분 적지 말라는 차원에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제가 펴할 때 펴세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답을 달아봐.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두 개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학원에서 그 강의할 때 한번 적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채워보고 말이야. 안 돼? 요걸 들고 가고 집에서 복습한다고 놔두고 또 와. 이게 문제야. 그래서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니까. 알았죠?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고요. 자, 어디 좀 보시자면 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활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부동산 활동 뭔지 아시죠? 네, 자, 오른쪽 가봐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9페이지 보니까 정부 부문, 그 다음 뭐예요? 사적 부문. 넘겨볼까요? 2장 넘겨봐요. 13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요? 전문협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공사 혼합을 또 추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썩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9페이지 다시 와봅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학자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출제를 18했던가요? 표준산업분류표를 처음 내었어요. 이걸 부동산업에 대해서. 근데 한 번 내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3번 이상 나왔어요. 어떡하니 이거. 그리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10페이지 가봐요. 10페이지. 10페이지 표 있죠? 그 표는 꼭 필수로 정리해야 되고요. 거기 플러스 스터디라고 색깔 있는 공간이 있죠? 지금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까지 걸쳐 있죠? 거기서 최근에 냈어요. 놀래지 마. 8문제 포함시키면 돼. 뭘 그 걱정해. 여러분, 그까지 다 하면 죽어요. 죽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 그 왼쪽에 그 표만큼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 개정사항이 거기 숙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정리해야 되겠어요. 자, 대분류 들어가고요. 중분류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험 문제는 소분류부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니까. 응이라니 당연한 거지. 그죠? 그래서 봐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 다음 주 의사결정 지원 분야인 것은 하기보다는 아닌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 분야는 이렇게 물어보거나. 답은 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뭐 너무 복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소분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 상품은 2종류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상품, 임대업입니다. 파는 상품이 개발공급업이에요. 봐봐요. 소분류. 지금 이해됐어요? 빌려준 상품과 관련된 직업은 뭐라고요? 임대업. 파는 상품은 개발 및 공급업. 자, 완성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관리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거나, 그렇죠? 중개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네요. 자,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 뭐 있어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분류할 때 그 세가 뭐냐? 간을 세자입니다. 대중소 나왔으니까 대중소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간을 세자를 썼어요. 세 분류. 세 분류. 자, 세 분류 들어갈게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임대업 봐봐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있죠. 개발 및 공급업 어때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있죠. 자,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어머? 뭐가 없어요? 기타가 없어요. 시험 볼 때까지 기타 관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눈치 못 챘어요? 여러분, 그 악기 중에 그거 기타가 아니에요. 기타예요, 기타. 발음이. 됐고요. 그래서 관리업에는 기타 있다 없다? 기타는 시험 볼 때까지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세분류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이게 이제 개정사항이에요. 자, 저를 잠깐 봅니다. 예전에는 요 소분류에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이렇게 해놓고요. 세분류 들어와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이렇게 둘로 나눴었는데 자문을 독립시켰어요. 자문을.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 개정사항이에요. 그럼 추가되는 게 투자자문업이에요. 처음에 자 보면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중개업만 합니까? 대리업도 할 수 있습니까? 대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리 할 수 있죠? 입찰대리.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자격증이 필요한 게 감정평가업이에요. 중개업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문업은 자격증이 있을까요? 투자자문사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기 왜 생겼을까요?
중개사 자격증이나 간평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변호사들한테. 눈치 못 챘어요? 변호사는 중개사 자격증이라든지 간평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투자 자문업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격사가 없어요. 자격증이. 여러분이 이것까지 장악을 해버렸으면 좋겠죠. 원래 우리 자문이 중개업이었거든요. 원래가 우리 거. 근데 뭐 됐고요. 그런 말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업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소분류하고 세분류 좀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3페이지 갈게요.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속성이 뭐예요? 본래 성질을 생각하세요. 이 다음에 제가 특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활동의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첫 번째가 뭔가요? 과학성. 과학성은 이론인가요? 실무인가요? 이론. 기술성은? 여기 봐, 여기. 어? 아니, 많이 하지도 않았어. 어? 자, 그래요. 자, 과학성과 기술성을 지닌다. 부동산 활동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론과 실무를 겸해야 되고. 2번 과학, 경험과학성. 3번 들어갈게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유이기전 국토 일부죠. 그러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도 있는데 주의할 게 사익은 그래도 보호, 존중되어야 해요. 사유재산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수용을 당한다 그러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익도 보호돼야 한다.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4번이 뭡니까? 전문성. 5번이 뭡니까? 윤리성. 그 4번하고 5번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출제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바로 가지 쳐버리겠어요. 6번 들어갈게요. 6번이 뭐예요? 임장활동성. 자, 임장이 뭘까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입니다. 임장, 현장에 임한다. 알겠죠? 현장에 임한다. 자, 그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돼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 세상에 지적도에는 안 나타나 있는 이 토지가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예요. 집안이 계속 침하되고 있어요. 이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 환경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아요. 나중에 알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런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알아도 통제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을 들어가 보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오늘 유일하게 밑줄 긋습니다. 유일하게 밑줄 긋습니다. 7번의 정보활동성에 부동 현상을 둘러싼 환경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도 많기 때문에 라고 밑줄 긋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과 무슨 활동성이 있다? 임장활동성과 정보활동성. 뭐 8번 나왔네. 8번 아까 했잖아. 대인활동은 뭐예요? 큰 사람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럼 뭔데? 사람에 대해서 하는 활동. 인간에 대해서. 대물활동은요? 물건에 대해서. 9번 갈게요. 배려의 장기성. 자, 배려를 장기적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토지 봐요. 토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개념이에요? 아닙니다. 영원히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토를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 셈이에요. 효율적 이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법에서 그런 거 배우죠? 네, 앞으로 배울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자, 10번은 이따가 배울 건데요.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간 활동성이 됩니다. 복합은 들어본 적 있나요? 합니다. 복합 개념 뭐? 그렇죠. 됐어요. 이제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성과 윤리성. 전문성과 윤리성은 테마 7번하고 8번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의 내용이 좀 부족해요. 선생님, 기본서의 내용이 부족한 거 강의 노트에 있습니까? 예. 자, 기본서는 같이 쓰는 책이고요. 지금 그 학자들이 많이 언급한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통해서 기본서에 부족한 건 채우고요. 넘친 건 깎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깎아버리고요. 부족한 건 채우고 그럴 거예요. 먼저 이제 전문성 살펴볼게요. 전문성. 기본서가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문성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비전문가가 있고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까 여기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서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몇 차가 전문가예요? 3차가. 먼저 결론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술 마셔도 3차까지 가야 전문가. 알았습니까? 그럼 1차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에 부동산 사고 팔았어요. 자신을 위한 활동이죠? 1차 수준입니다. 자, 두 번째, 2차.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중개부 전문가가 아닌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업으로 지금 일상 업무 활동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뭐? 2차. 나는 공인중개사인데 중개해. 그 다음에 권리분석사인데 분석합니다. 권리분석. 감정평가사인데 평가합니다. 회계사인데 회계감사합니다. 변호사인데 변호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문가. 3차.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위에서 그럽니다. 야, 네가 뭐 전문가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래서 나는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왜 여러분이 전문가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그게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 구변의 실익 4가지 있죠? 테마 7번 봐요. 구변의 실익이 4가지 있잖아요. 1번이 뭐예요? 그렇지. 2번은? 3번은? 4번은? 최유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지선다 나오면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4가지를 기억하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오른쪽 보면 약간 희미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학사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전문 지식이 아주 뛰어나요. 1번이 이거예요. 1번이. 전문 지식과 이론 수준 차이. 됐어요? 머리 든 게 다르다니까. 야, 내가 공부를 얼마 많이 했는데 네 한번 해볼래?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너희들처럼 책임 없이 일 안 해.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 하거든. 눈을 똑바로 또 일하거든. 여기 2번이에요. 그림 잘 봐봐요. 희미하게 보이죠? 이게 1, 2, 3, 4가 적혀 있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남들이 내가 소개해준 물건을 더 신뢰해. 네가 소개해주는 것보다 신뢰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하트 그려져 있죠. 중개법 위반하면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심장이 콩탕콩탕 뛰어요. 윤리 수준 차이. 됐죠? 자, 저를 봐요. 이제 그림 떠올려 봐요. 전문 지식과 이론 수준 차이. 주의 의무, 활동 주의 의무, 신뢰도, 윤리 수준 차이. 자, 윤리성 들어가겠습니다. 윤리성. 자, 이 윤리성도 이제 출제가 한번 됐었는데요. 첫 번째가 고용윤리 있나요? 고용윤리. 두 번째가 조직윤리. 세 번째가 서비스윤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중윤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용히 해요. 헤이! 젊은이들 조용히 하시고요. 발랄해서 좋은데 나는 좋은데 옆에 언니가 싫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고용윤리 봅니다. 이 고용윤리는 종업원 조직원과의 관계. 여러분, 내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중개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윤리예요?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 조직윤리는 자, 여기 보면 동업자 단체, 동업자 단체. 여기서 동업자는 같이 돈을 출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봐봐요. 거기 뭐라 적혀 있어요? 읽어봐요. 동종업종 종사자. 여기 기본서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동업자는 건 뭐예요? 동종업종 종사자다. 그러면 같은 공인중개사끼리는 선의 경쟁을 해라 이 말이야. 윤리성. 동업자 단체는 우리 중개사 협회 같은 걸 말해요. 여기 가입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틀린 지문이 이거였어요. 조직원과의 관계를 조직윤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일부러.
종업원 대신 조직원이라 해놓고. 조직률이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끼리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윤리는 이렇게 됩니다. 서비스 윤리. 의뢰인이 있고요. 고객이죠? 거래 관계자. 이 거래 관계자는 비의뢰인을 말해요. 비의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고객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 거래 관계자도 그 이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직접 고객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서 온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래 관계자. 이런 사람 이익도 옹호해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사기치지 말고. 그리고 출제된 표현인데요.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뭐까지? 비금전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금전적인 것.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물로 내놨는데 그러한 사실을 친인척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면 안 되겠죠.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질병 상태 이런 것을 알리면 돼야 한대요. 변호사가 취득한 정보 알리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뭐까지? 비금전적인.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공중윤리, 공공목리 증지를 도모하는 방해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됐죠? 전에 어떤 사람이 문신을 이렇게 새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대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하게.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이제 깨끗하게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어떤 직업인지 대충 알겠죠? 문신을 새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착하게 살자. 근데 문신 쓰신 분이 분명히 맞춤법이 이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적었잖아. 그죠? 이거 틀렸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이대로 진짜 이대로 문신이 됩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미없고요. 자, 실패. 그래서 지금 여기 봐요. 이건 출제가 한번 됐었는데 이 항목을 다 적었어요. 함정이 이걸 팠습니다. 다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높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뭐 출제도 있고 뭐가 있어 그러면 더 없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리합시다. 네, 충실히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 활동 어떤 성질이 갖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항상 기본서가 우선입니다. 부동산활동이 무슨 원칙? 일반 원칙. 그러면 일반 원칙이 있다면 특별 원칙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적용 범위가 더 넓을까요? 일반 원칙이 더 넓습니다. 특별 원칙은 특정 활동에만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아시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딱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 딱 찍어서 이렇게 일부만 하는 게 특별 사면이에요. 그러나 어떤 제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일반 사면이고.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뭐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반 원칙. 첫째,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의 원칙? 능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시간 지났죠? 1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응?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런다니까. 근데 오늘 딱 공부한 거 요것만 딱 정리하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 부동산 목적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봅니다. 둘 중에 선택해봐요. 빨리빨리.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돌다리도 두리고 건너라. 몇 번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견제, 상충관계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경제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성의 원칙. 네 번째가 공정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공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든 학자들이 다 언급을 해요. 모든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나는 이런 걸 좀 비치해놨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 봐요.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자 부동산 매매가 이렇게 있을 때 부동산 소유자는 대개 10대 이하가 많아요? 40대 이상이 많아요? 그렇지. 그러면 글자가 잘 안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계약서도 보면 말이죠. A4 용지 하나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막 조그맣게 적어야 돼요. 막 펜도 말이죠. 막 끝이 날카로운 거 아니면 적지도 못하겠어 보니까. 요즘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다가 좀 돋보기 좀 비치 좀 하세요. 심지어 이럽니다. 아유 우리 중개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럼 되겠어요 그게? 대리인도 아닌데? 말씀 중개하는 사람이? 그거 위험하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 바로 꼭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1.0, 1.2, 1.5, 2.0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뭐 제가 잘못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돋보기를 쓰는 순간 아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참 좋겠어요. 어디 그 2,000원짜리 그런 거 사놓지 말고 쫙 좀 썼을 때 좀 폼나는 좀 좋은 걸. 너무 지나친 욕심인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거 저기 봐요. 나이 드신 분은 눈이 많이 나쁘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나이 드셨으니까 이 높은 거 쓰세요. 그럼 기분 나빠해. 아무렇지 않고 높은 걸 주면서 한번 써보실래요? 그럼 높다. 그럼 낮은 거 생각보다 눈이 건강하십니다. 그럼 좋아한다고. 자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능히 쓸 수 있도록 안경을 비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률세 원칙 들어갈게요. 소유활동, 거래활동, 행정활동. 우리 기본서에 행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활동 중에 능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용하긴 하되 효과가 있네요. 어떻게? 최고로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거래 질서 확립. 만약에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면요. 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많다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요. 능률성이 떨어져요. 됐습니까? 행정이 뭐예요? 정책을 행하는 거죠. 맞죠? 정책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효율성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의 조화입니다. 어느 하나만 추구의 조화 이루자.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의 조화를 이루자. 자, 안전성은 복합 개념에 따라 합니다. 자, 복합 개념 적겠습니다. 법, 경, 기 이렇게. 자,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의 아파트 붕괴됐던데. 우리도 얼마 안 됐죠. 산풍배까지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전성의 첫 번째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경고성 판단. 튼튼하냐 이 말이에요. 뭐 판단? 경고성 판단. 빈칸 채우고 있나요? 예, 채워야 됩니다. 경제적 측면은 가격의 적정성. 이거 기본서에 없어요, 이거?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주는지는 좀 이따 알게 돼요. 근데 법적 측면은 뭐예요? 권리관계의 진정성입니다. 권리관계의 진정성. 미리 가지 말랬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경제는 돈이죠, 돈. 네. 자, 부자 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좋잖아. 부자 되는 법. 잘 들어야 돼요. 꼭 실천하세요. 돈이 들어오면 쓰지 마. 그럼 언젠가 부자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경제성. Economic Principles. 최소 비용 희생으로 뭐라고요? 최대 수익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공정성은 공정하게 하자 그냥 됐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나왔는지 볼게요. 부동산 일반 원칙에 따라 안전성 원칙은 소유할 때 최유효용을 추구한다. OX, X입니다. 이건 능률성 원칙과 관련이 있죠? 이게 출제된 겁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
최근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준비해야죠. 여러분, 총론 파트가 소홀히 하다가 최근에 이걸 막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능률성 원칙은 반드시 이 결론까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안전성은 복합 개념에 따라, 자, 일반 원칙에 복합 개념에 따라 접근하는 원칙은 그럼 뭐예요?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의 원칙은 복합 개념에 따라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오해요? 복합 개념. 참나. 네.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요. 다음 시간 좀 나아질까? 그래. 첫 시간이니까 용서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보시면 뭐 지도 이념 돼 있는데요. 이건 다른 학자들이 켜내요. 그냥 출제할 수 높지 않아요. 이것도 22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뭐. 에? 됐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의 이해. 제목을 보니까 제1절에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플러스 스터디에 개념 비교가 나와 있죠. 세 가지 정리되어 있고요. 제2절 부동산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고 한 장 넘겨볼까요? 복합개념의 그림 보이세요? 그런데 이미 판사한 내용이죠. 맞죠? 저 오른쪽 끝에 판사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리적 측면. 그래요. 자, 두 장을 넘겨볼까요? 네모 2번이 뭐예요? 경제적 측면. 네모 3번은 법률 측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복합개념 법경기 이걸 살펴볼 텐데 기술적 측면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개념 비교가 있었죠? 거기 가봐요. 19페이지. 이건 테마 1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복합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자, 테마 11 가서요. 복합 옆에다가 뭐라 적냐면 단어 제목에다가 둘 이상 이렇게 적어요. 복합 그럼 뭐라고요? 둘 이상. 첫 번째 복합 개념 배웠습니다. 복합 개념 뭐라고요? 법경기 이렇게 했고, 그런데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복합 부동산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복합이 뭐라고요? 둘 이상. 그러면 둘 이상 부동산 그 말이에요. 복합 부동산은 둘 이상 부동산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빌딩을 산다 그러면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토지도 사게 돼요. 되게. 맞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합니다.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빌딩을 살 때 토지만 사고 건물만 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부동산 두 개를 동시에 거래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복합부동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아셨죠? 기타 부속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등기를 따로 하는 부동산 두 개를 함께 거래하기 때문에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법률상으로는 별개로 다뤄줄 수 있으나 함께 이용 거래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복합부동산. 세 번째, 이제는 뭘까요? 복합건물이라고 했네. 어머, 이제 부동산은 몇 개예요? 읽어봐요. 건물 하나죠? 근데 복합은 뭐예요? 둘 이상 건물? 이상하잖아. 둘 이상 건물?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은 있는데 거기 건물 하나 안에가 기능이 둘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복합은 둘 이상이 기능이 둘 이상.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한 덩어리인데 주거시설도 위쪽이 있고요. 아래쪽은 근린 생활시설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주상복합 아파트 아시죠? 그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자, 아래쪽은 어때요? 상가등이 있죠? 위쪽은 아파트, 주택 등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복합 건물입니다. 시험이 요거 2번은 최근에 나왔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나왔어요. 지금까지. 3년 전인가? 처음 나왔어요. 이거. 요것은 무수히 나오고요. 시험 문제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거. 그래서 복합 부동산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제자라면 이제 뭐 한번 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건드리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리 하지 말고. 자, 복합은 뭐를 의미한다? 둘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비중이 높은 복합 개념 들어갈게요. 복합 개념.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자, 여기 이미 적어놓은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술적 개념에 있어서는 자연이나 환경 출제 안 됩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이고, 자, 환경입니다. 근데 이 위치하고 공간이 출제돼요, 이게. 출제가, 위치와 공간. 그냥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부동산은 소비재, 생산재, 이게 둘 다 될 수 있어요. 특히 토지를 봐보면 소비재이자 생산재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이 자체가 자세히. 과학문제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특징이 이것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든가 이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제 나온 게 뭐 예를 들면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을 여기다 집어넣고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우게 될 준의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걸 여기다 포함시키고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낸 적도 있고 그래요. 이걸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 시험에 대비하는 거 구분한다. 구분하는 거. 이걸 구분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먼저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공간이다. 공간이랍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 언젠가는 만나요.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토지를 샀다. 그럼 이 공간을 산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평 공간이라고 불러요. 저 위쪽 공간을 우리가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3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동의해요. 공중, 수평, 지중 공간을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아셨죠? 자, 문제 나갑니다.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만을 입체 공간이라 한다. OX, X. 공중 공간과 수평 공간, 지중 공간을 모두 합하여 입체 공간이라 한다. 오, 그렇게 두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저 세 가지가 3차원 공간이 입체 공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토지를 샀다. 내가 토지를 샀다. 그럼 내 토지 소유권은 어디까지 미칠까?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212조를 보면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212조에. 민법 212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은 당연한 거고 우리 토지 사면 수평 공간 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만이 아니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표현이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에 미친다. 요건 입체적 규정이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제됐어요. 안타까운 건 기본서에 저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정리해놨으니까 반드시 빈칸 채웁니다. 자, 상하에 미친다. 이게 뭐라고? 무슨 규정이다? 입체적 규정이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케이? 네. 여러분 그 2차 과목에서 배우는 지적법 있죠? 지적도 있죠? 그것은 수평 지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입체적. 공중공간의 권리를 우리가 공중권이라 그래요. 수평권의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지중권의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지하권. 각각의 권리는 그 공간을 타인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토지를 샀어요. 민법 212조에 분명히
토지 소유권은 정당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내 머리 위에 뭐가 지나갑니다. 끝까지 보세요. 새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자, 초등학생은 떴다 비행기 그러고 성인들은 항공기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해 이거? 항공기. 그럼 항공기가 지나가는 길은 뭐라 할까요? 비행기길 항로. 아, 그렇지. 항로. 자, 요 항로는 개인의 소유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나눈다가 이 말이야. 그래서 공적 공중권 이거하고 사적 공중권 이렇게 나눠요. 근데 공적 공중권은 우리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조금 전에 항로 이야기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항로인데요. 하나 더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전파의 발착에 미치는 공간입니다. 전파의 발착. 출발하고 도착하는 공간이에요. 소유권이 미치지 않아요. 소유권 불인정입니다. 미치지 않아요. 전파의 발착이 뭐지? 자, 어떤 전화사업자가 정보로부터 주파수를 부여받아서요. 전파를 이렇게 쏘고 있어요. 띠리리리리. 근데 한 선생이 적법하게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전파가 여기 부딪혀서 방해받겠죠? 그래서 전화사업자 쫓아옵니다. 한 선생 네가 말이야 건물 너무 높이 지어서 내가 전파 송수신하는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보 주파수를 나한테 줬는데 주파수 내가 받으면서 돈 얼마 됐는데 말이야. 손해배상에 한 선생 할 필요 없다. 말이야. 정부가 준 것은 주파수지 전파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공간까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손해배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응? 공적 공중권. 알겠습니까? 요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일조권 조망권이에요. 다툼이 많죠? 재판도 많이 걸려있고. 그래서 소유권 인정하긴 해요. 자, 지표권 들어갈게요. 이 지표 공간을 타인의 간섭 없이 배 타지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흐르는 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참나, 이거 누구 물이에요? 내가 여기 막아버리면 어때요? 내가 막아버리면 이 사람 쓸 수 없죠? 얘가 막아버리면 나는 또 쓸 수 없고요. 이거 흐르는 물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표수에 관한 거. 자, 이것은 출제가 자세히 된 적이 없는데 이론적인 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보면 아마 뭐 박스에다 그런 걸 해놨을 거예요. 유역주의와 선형주의가 있을 겁니다. 있죠?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유역주의, 선형주의. 그래서 유역주의 같은 거는 흐르는 영역 한자가 그래요. 선형은 먼저 쓸 용자예요. 그래서 유역주의는 뭐냐면 자, 물이 흘러간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내가 물을 쓸 때 물을 막아버리면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접지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흘려보내면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역주의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많은 곳이죠. 그래서 수변지역의 기초사고예요. 그런데 사막지역 같은 건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쓸 용자 쓰고 남음이 있으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유역주의하고 달라. 선형주의는 약간 독점적 배타권 인정이 되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건조지역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습인지역, 건조지역 둘 다 아니에요. 그래도 논농산이 행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요 유역지 개념을 써요. 무슨 점? 무슨 지? 유역지. 그래서 이 지표수는 우리나라 민법은 유역지를 사용한다. 유역지를 사용해. 그래? 뭐야? 그럼 소유권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응지읒이 아니에요. 응? 요즘 애들은 인정을 이응지읒 이렇게 하던데. 나이 든 사람이 이응지읒 이렇게 보내면 아장가? 막 이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응지읒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많이 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 참 헷갈린다. 여러분 그 민법에서 소유권에 관한 것을 배울 거예요. 그때 뭐라 하냐면 민법에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자,
질문하지 않은 것은 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사용, 수익, 취업에서 권리. 여기 계신 분.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배우자 있으시고? 예. 아니, 뭐, 결혼하셨는데 안 계실 수도 있잖아. 왜? 자, 계시는데, 혼신고도 하셨으니까. 이제 내 거죠? 안타깝기도 그래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금 방송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소유니까. 봐봐요. 아까 소유권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 사용, 수익, 그렇지. 그게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봐, 이 대답하기 힘들다니까. 내 소유다 아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게 상모호합니다, 모호해. 그렇다고 남의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참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중기사 시험에 유일하게 출제된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는 적혀 있어요. 사용권으로서의 소유권 인정,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겸유하게 피해갔어요. 소유권 불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정하긴 하되, 뭐예요? 사용권,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독점적 배타권이라고 보기 힘들어. 상린관계를 고려합니다. 상, 서로 상자에다가 린, 이율린자예요. 서로 붙어있을 때 하는 관계가 뭐라고? 상린관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 불인정은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지하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내 토지를 막 팠더니 안에서 뭐 까만 게 나오는데 이게 불이 붙은 뭘까요? 석탄이면 석유겠죠? 그럼 그건 내 걸까요? 자, 이것을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미채굴 광물이라 그래요. 미채굴 광물. 우리 강업법에 보면 맞죠? 법정 광물 66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 미채굴 광물, 법정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업법 6조를 보면 저 광업권, 다시 미채굴 광물을 채광, 채굴할 수 있는 권리, 탐사해서 채취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광업법에.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출제가 엄청 됐어요. 에?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이것은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객체가 뭐예요? 행위 대상이 되는 거죠. 광업권을 부여하는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광업권을 부여되는 객체가 된다. 이건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미치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여기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이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선진국을 할수록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이 지하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 토지 지하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도 흐르는 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하수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감을 때 관정 뚫어가지고 물 막 그 지하수 퍼부어 올리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걸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관정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하수가 오염된다 그래요. 왜 오염이 되느냐? 흘러가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하수도 흘러간다? 방금 흘러간다 그랬죠? 유역주의. 우리, 그래서 이것을 지표수에 준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표수에 준한다. 다시 말해 뭘 써요? 유역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험범위 넘쳐요. 그런데 꼭 물어보는 게 온천수. 아, 그만 좀 물어보지, 온천수. 온천수 그렇게 궁금해요? 자, 온천수는 지하수예요. 온천수는 여기 미채굴 광물이 아니에요. 온천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속에서 용출되는 물인데 뜨뜻미지근한 물이에요. 섭씨 몇 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 온천법이 있죠.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툼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온천물은 경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많이 뽑아서 버리면 한쪽이 부족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입법을 많이 하고 있죠. 아니, 무슨 이름 대가지고 만든 법 이런 거. 왜 그래, 왜? 다툼이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이 지하수, 온천수를 포함해서 이것은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물권이라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다음 민법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런 이야기도 들을 거고요. 자, 이것은 소유권에서 독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층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것으로 봐요. 알겠습니까? 소유권 불인정이 아니라. 소유권 불인정이 뭐 있어요? 미철광물
뭐요? 이거밖에 안 나와 시험에. 이거 한 번 나왔고 이거 대여섯 번 나왔고 그래요. 어떻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출 광물.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뭐라? 공간이다. 됐습니까? 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위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